자, 수업을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뭐 모의고사는 뭐 여러분들 긴장도 안 하고 봤을 거고 내신이나 잘 해봅시다. 자, 니체의 철학, 언론법 2개 나갑니다. 진도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의 실세께서 이렇게 2개 나가셨기 때문에 나도 2개를 나갑니다. 둘 다 어렵진 않은데요. 첫 번째 질문, 니체의 철학 5페이지부터 진도를 진행하면 되겠죠. 이 니체의 철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철학이기 때문에 문장이나 내용이 상당히 좀 관념적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고, 의외로 철학을 잘하는 학생, 철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좀 극명한데, 이 철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성향 자체가 문장 자체가 추상화된 진술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아서 머릿속에 이제 정립을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유를 많이 이야기하거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뭐 수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철학 지문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사실 수능형 지문을 읽을 때도 비슷하긴 합니다.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추상적이고 관념적 진술이 많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본질이란 자신의 욕망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선한 본성으로서의 행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련의 의미성이다, 이러고 나와. 뭔 개소리지?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뭐부터 날아가기 시작을 하는지 아니? 앞에 있는 주어부터 날아가기 시작을 해.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단어들이 추상적이니까 이해하려고 하다가 그 문장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미 까먹어 버려. 그치? 내가 뭐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린 거야? 까먹었잖아.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의 문제로 우리가 내신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2번째, 주어를 잘 볼 것. 다시 말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관념적, 추상적 진술이기 때문에 그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철학적으로 수용하는 걸 바라진 않아. 만약에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철학적 수용을 학생들에게 요구한다면 그거는 대학교 철학과 교수님들이 추구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본질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뭐 내신에서 이러한 논리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적용하고 시험 문제를 낼까? 난 아니라고 보는데, 수능에서는 국어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영역이라는 게 뭐야? 하나의 대상을 분할하는 각각의 그 구간인 거잖아. 그래서 국어 영역은 듣기만 하세요. 4개 플러스 2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거기에 국어 지식, 문학, 6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시험 문항을 이 6개의 영역에 걸쳐서 내게 되어 있는 거야. 수학은 영역이 개 많죠. 방정식, 부등식, 국어는 이게 6개 배우는 거예요. 이 국어 지식이 어디에 들어가? 문법에 들어가는 거고요. 문법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언어와 매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어로 바꿀 겁니다. 이 문법입니다, 문법. 문학은 말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말하기, 쓰기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이름은 알죠? 말하기가 뭐야? 화법과 쓰기가 뭐야? 작문. 그래서 화작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듣기가 어디에 들어가? 요게 이제 좀 억지스러운데 요즘에 요걸 이제 매체화 시켰다고 하는 거야. TV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고3 돼서 매체 문제 풀어보면은요,
무슨 이렇게 TV 인터뷰 같은 거 나와요. 옛날에는 매체라는 개념에 문제가 없었고요. 실제로 국어 영역에 영어처럼 뭐가 있었어? 듣기가 있었습니다. 6문항. 그 틀리면 뭐야? 진짜 병신이었는데 그게 나였죠. 어렵더라고. 읽기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내신으로 하는 이제 옛날에는 비문학이라 그랬는데 독서에 들어가. 그러면은 독서 영역에서 추구하는 그 학생의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거야. 화법과 작문에서 추구하는 능력은 뭐야? 상대방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흐름을 탈 수 있는가? 문법에서 추구하는 이 문법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적성은 뭐야? 얘가 국어 지식을 잘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독서 영역에서 추구하는 메시지는 뭐야? 사고력과 정보 처리 능력이야. 1 더하기 1은 2다. 아이고, 2라고 썼네. 1 더하기 2는 3이다. 라고 비문학에 나와 있으면 1 더하기 2를 3이라고 규정하는구나를 아이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해주는 거야? 정보 처리라고 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사실성 판단이라 그래. 여러분들 이해하기 더 쉽게 말하면 뭐가 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고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1 더하기 2가 3이라는 것을 안다면 철수가 어제 사과 하나를 먹었고 영희는 오늘 사과 2개를 먹었으면 이들이 먹은 사과의 개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게 사고라는 거예요. 그 얘는 결국 뭐야? 적용 및 비판 그리고 뭐 추론 이런 게 있어. 그런데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대부분이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한 80% 나오고요. 이 적용 및 비판에서 한 20%가 나와.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이 적용 및 비판의 시험 문제가 뭐로 나오는 거냐면 보기 제시형으로 나오는 거야. 어려울까 쉬울까? 어렵죠. 그래서 고3 아이들한테 3등급 목표,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내가 3등급이 일단 현실적인 목표다. 5등급 아이들이 1등급을 바라보지만 현실적으로 3등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3등급이 현실적인 일단 목표다. 이 보기 문제 다 버리라고 합니다. 나머지 가지고 풀면 돼. 그러면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학교 시험 문제도 이렇게 구성이 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추상적인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적용 비판이 되겠지. 근데 이 문제 몇 문제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플러스 사실적 정보 처리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적 정보 처리에 집중하라는 말은 뭐냐? 그냥 나와 있는 어휘를 잘 정리하면 돼.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강의를 하면은 이 핵심 어휘 정리 능력이 우수하면 수능에서 일단 3등급 베이스부터 출발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내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비문학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내신 공부를 잘 열심히 좀 해주시면 수능에서의 3등급 베이스 훈련이 좀 병행이 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한 게 있었잖아. 비문학은 수능과 내신을 끊어놓고 보면 안 된다. 조금 성향은 다르지만 그 방향성은 좀 같이 놓고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지.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건데 1문단부터 봅시다. 소크라테스 이후의 형이 상황에서는 자,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내신이기 때문에 특히 권선고 스타일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내 영상을 노출하면 안 된다.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개똥같이 아주 조잡하고 지저분하게 내는 제일 그런 성향이 강한 학교가 어디야? 그래서 보시면은 소크라테스 이후에 전통형 이상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뭐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는 거야? 전통 형이상학을 이야기하는 거야? 전통 형이상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 먼저 잡아주셔야 돼 항상.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붙어있는 정보를 이야기할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형이상학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배경 지식을 알아서 해야 돼.
준영아, 형이상학이 뭐야? 형체. 형체가 뭔지는 알지? 형준아, 형체가 뭐야?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거. 이상이 뭐야? 업, 다운. 업. 형체 이상의 학문적 이 적은 뭐야? 스타일. 형체 이상의 그 너머의 무언가를 형이상학이라 그래. 되게 쉬워요. 자, 사과는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우리 호준이가 평생 추구하는 사랑은, 호준아, 아니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추구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잖아. 이게 뭐가 이상해? 이거 비웃은 애들은 평생 이제 독거노인으로 살 거야. 와, 현우 좆됐다. 사랑이 뭐야? 호준아, 사랑이랑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사랑에 의한 어떤 행위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에르메스 백을 사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사랑해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눈앞에 보이는 건 사랑이 아니라 에르메스 백이지.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거나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형체 이상의 것이지. 이게 형이상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를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형 이상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러한 것들을 형이상학적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됐니? 그럼 질문. 형이상학적 접근은 소크라테스 이전이야, 이후야? 전통 형이상학,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전통 형이상학은 소크라테스 이후에,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권성고 선생님들이 이런 단어들을 싹 바꿔버려. 소크라테스 이전의 전통 형이상학은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 좀 지저분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그 학교 성향에 맞춰서 내신 잘 합시다. 소크라테스 이후의 형이상학은, 잘 봐. 형이상학은 추상적인 걸 추구하는 거야? 현실적인 걸 추구하는 거야? 추상적인 걸 추구하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것들, 눈에 보이고 내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그다지 추구하는 게 아닌 거야. 그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해.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거짓된 것으로 간주해.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여겼다. 참된 세계란, 그렇다면 진정한 유토피아, 참된 세계란 현실 너머여야 해. 다시 말하면은 현실을 초월하고 보편적 진리로 구성되어야 돼. 현실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로.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잘 보세요. A는 B가 아니다. 수능식으로 이제 문제 푸는 방법 가르쳐 줄게.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 A는 B가 아니다라는 문장과 A와 C는 반대다라는 문장이 있어. 학교 선생님들 선택지 이렇게 내. 그럼 실제 수능에서 선택지는 뭐가 나올까?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떤 문장이 나와? C는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대립 양면이라고 하거든. 그럼 봐봐. 참된 세계는 보편적 진리로 구성된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반대로 현실 세계는 여기 이미 이 단어에 나와 있지만 선택지에 뭐라고 나오겠어? 현실 세계는 보편적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다? 보이는 문장으로 내는 선택지는 4, 5등급용이다. 3등급, 2등급, 1등급은 보이지 않는 문장으로 선택지를 낸다. 항상 요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 이게 수능에서도 적용이 돼. 이 느낌이 뭔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문장으로만 문제를 푸는 거야. 보이지 않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 추구에 있다고 보았다. 봐봐. 참된 세계는 보편적 진리로 구성되기 때문에 따라서 삶의 목적은 당연히 현실 세계를 열심히 살아가 봐야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현실 세계에는 진정한 진리가 없거든. 현실 너머에 있거든. 그래서 그들은 현실 너머에는 초월적 가치 추구에 있다. 현실 너머의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동진아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 제대로 산 거야 못 산 거야? 못 산 거야. 나는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고자 열심히 살았어. 호준아 잘 산 거야 못 산 거야? 잘 산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초월적 가치, 사랑이라는 초월적 가치는 네 인생엔 없대. 끝났지 뭐 인생.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되게 힘 빠지는 철학이야.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빨리 무슨 생각밖에 안 드는지 알아? 아, 빨리 죽어야지? 살아봤자 소용이 없거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내신이니까 얘랑 되게 친한 애 있죠? 이 3종 세트 있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플라톤이 비슷한 이야기 한 게 있어요. 아실 건데. 그렇지. 이 현실 세계 너머의 절대적 세계. 기독교에서 말하면 천국, 불교에서 말하면 극락 이런 거. 그걸 뭐라 그래? 이데아라 그래. 이데아. 됐지?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삶의 목적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현실 너머의 초월적 가치를 추구할 때 그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은 뭐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초월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어휘를 아셔야 돼요. 철학지면 특히 단어들을 조금 매끄럽게 잡아주지 못하면 문장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명준아, 사유가 뭐야? 사유. 생각하는 거. 이성은 뭐야? 똑똑한 거. 그러니까 이성적 사유를 통해 추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야? 똑똑하게 생각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야? 야, 문과 들어! 민지야! 아, 너 이과지? 문과야, 그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뭐 우리나라에 비슷한 거 있죠. 아는 게 힘이다. 내가 이런 말 하면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고 있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게 뭐야? 교육입니다. 교육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우리 하은이가 휘리미를 존다고 뒤통수 후려 갈겼어. 휘리미가 뇌진탕으로 쓰러져 죽었어. 근데 하은이는 몰랐던 거야. 사람 뒤통수를 후려치면 안 된다는 걸. 그럼 하은이는 벌 받아 안 받아? 벌 안 받아.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몰라서 그런 거 어떡하냐. 그지?
아무튼 그래요. 됐지?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내신은 이성적 사유 공부해라. 너가 천국을 못 가는 이유는 뭐다? 국어 성적이 안 나와서다. 똑똑하면 어디 간다? 그렇지. 똑똑하면 초월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현실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인 참된 세계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해라? 공부해라. 강사들이 좋아하는 철학자죠. 이것은 삶의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방식이었다. 그래서 이 전통 형이상학은 잘 생각해봐. 현실 열심히 살아가 봐야 의미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현실은 불완전하거든. 그래서 절대적 가치는 우리의 이 현실적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대? 우리의 삶. 너무 어딘가에 있대. 그죠? 그래서 절대적 가치는 삶의 어디에 있다? 삶의 외부에 존재한다. 그럼 이 문장 여기에서 말한 선생님이 철학 지문을 과학이나 기술 지문보다 더 천천히 해요. 내신할 때는. 수능할 때는 이거 한 15분 컷이거든. 근데 내신할 때 일부러 더 천천히 합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혼자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과학기술이 나요. 혼자 공부하는 건. 철학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천천히 할 거니까 졸리더라도 잘 참아. 여기에서 말하는 삶의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말과 참된 세계는 어디에 있다? 현실을 초월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야? 같은 말이지. 그럼 봐봐. A는 B에 있다. 이 말과 A'은 B에 있다. 이 말을 같은 말이라고 놓았을 때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고 두 개의 메시지는 똑같은 상황이 됐지. 그럼 출제자가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어휘 교차를 통해서 만들어. 어떻게? A는 어디에 있다? B'에 있다. 이러고 만들 거야. 다시 말하면은 참된 세계랑 동일한 단어는 뭐가 돼? 절대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지. 그치? 참된 세계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 현실을 초월한다 그랬지. 그 말이랑 무슨 말이 똑같아? 삶의 외부에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 그럼 출제자가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어? 참된 세계는 어디에 존재한다? 삶의 외부에 존재한다.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는 보이는 문장으로만 선택지를 만들지 않는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한 말, 보이는 문장으로 선택지를 만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만 알면 당장 내일 수능 봐도 다 1등급 나와. 아유, 그건 뻥이지. 너무 막 던졌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고3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 국어를 어려워하고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그 본질적 마인드가 보이는 문장만으로 문제를 풀어. 안 보이는 걸 냅니다.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방식이었다. 그렇죠? 삶의 목적이 뭐였어? 현실 너머의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니까 삶의 외부에 존재하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삶의 목적이라고.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철학 지문이 은근히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 진술을 해. 그래서 그 어휘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누구다? 나체가 아니라 니체다. 어머! 그러면은 소크라테스 이후에 이 전통 형이상학가 누구는? 니체는? 완전 발음 봐봐. A는 차갑다. 완전 대립이야. 바트. 그러나 B는 여기 뭐 나와야 돼? 차갑지 않다 또는 뜨겁다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앞에서 한 말을 반기를 들었다 그랬잖아. 형이상학적 애들은 현실 너머의 무언가를 추구해야 된다 그랬지. 그거 싫대 니체는. 그럼 우리는 이미 니체의 주장의 가장 핵심을 안다? 뭐야? 니체는 현실 안에서 찾으라는 말이야. 다 읽은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봐봐. 이거 기억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을 공부하면서 수능 마인드를 같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편합니다. 여기 누구 이야기 해줬어? 형인 상황 연락, 이거 그림 알지 뭔지? 성인 상황 연락에 이야기하다가 바뜩 누구는 다르다. 니체는 다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핵심은 누구 이야기야? 니체 이야기야. 그럼 형이상학의 핵심은 뭐였어? 현실 어디를 추구해라? 너머를 추구해라. 이야기였지. 그러나 니체는 다르다. 그럼 잘 봐. 우리가 배운 대로 해볼까? 얘가 이 글에 뭐가 돼? 화제가 돼. 그리고 본문은 그 화제를 뭐 한다 그랬어? 자세하게 써준다 그랬지. 그럼 이 글의 화제는 뭐다? 니체야. 근데 완전 대립이지. 그럼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해진 거야. 니체는 뭐다? 현실 추구해라. 그 얘기만 할 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문장의 중심, 정보의 핵심을 이미 1문단에서 예측이 가능하지. 이렇게 하면 돼 비문학은. 선생님 말을 듣고 흐름을 따라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조금씩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래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겨울방학 때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하잖아.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이분들이 내 강의를 듣지 않겠죠? 나 이 책 되게 싫어합니다. 전국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었죠. 그 당시에. 강사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비문학을 꾸준히 하루에 몇 지문 해라. 그러니까는 매산비 해가지고 딱 만든 거야. 제목부터 너무 매력적이었어.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책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매일 세 지문을 읽어? 이 매산비는 언제 보는 거냐면은요. 내가 이미 1, 2등급 정도 또는 3초 정도 나왔을 때 이것을 꾸준히 연습하기 위해서 하루에 세 지문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턱걸이 3등급의 후반이고 내가 4등급, 5등급이고 심지어 비문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다. 이거 하면 안 돼요. 매산비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루에 세 지문을 하면 안 돼. 얘들 하루에 몇 지문 해야 돼? 하루에 한 지문 한다. 한 지문. 하루에 한 지문. 한 지문을 어떻게? 지금처럼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요. 하루에 한 지문 읽을 시간이 없을까? 그러진 않을 거야. 그죠? 자, 그럼 이 문단부터 우리 누구 따라다닐 거야? 시와나? 니체 따라다닐 거야. 우리 이미 글 방향의 핵심을 알아. 니체는 현실을 추구할 거야. 니체에 따르면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며 삶은 자 다시 읽을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찾아야죠. 자, 전통 형이상학은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무의미한 거라고. 그거랑 완전 반대로 니체는 우리의 삶은 주어를 잘 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뭐래요?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며 삶을 둘러싼 크게 그려야 되는데 다시 동그라미 그리기 힘드니까 동그라미를 그려야지. 호준아 내가 뭐 그린 거야? 그렇지 동그라미를 그렸지. 아이씨. 삶을 둘러싼 가치야 가치. 그러니까 얘가 가치 1 얘가 그냥 번호로만 할게. 가치 2 가치 3 가치 4 가치 5 갑자기 생각난 게 있다. 반시계 방향으로 숫자 쓰는 사람이 사이코랬는데 왜 공감해? 나가. 얼마 전에 내가 옛날에 얘기해줬죠. 유튜버 뇌과학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화가 많은 사람은 비겁한 사이코패스래. 어떤 애가 나한테 그 링크를 보냈어. 개새끼. 가치들의 근원이며 가치평가의 출발점이다. 삶은 얘네들의 뭐라고요 호준아? 근원인 거야. 그치? 그리고 또 뭐야? 더 있잖아.
그렇지. 1. 가치들의 근원이야.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의 현실적 삶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일종의 나무의 뭐가 되는 거고 뿌리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가지가 되는 거야. 뿌리가 없으면 가지는 못 자라요. 그죠? 가치들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가치평가의 출발점이다. 뿌리가 없으면 가지가 자라 못 자라? 못 자라. 그러니까 뿌리는 가지의 근원이자 뿌리로 인하여 가지가 자라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가치들의 근원이자 평가의 출발점이 되는 거야. 이 말인즉슨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말하는 내용은 하나죠. 얘랑 반대. 열심히 살자. 됐죠? 즉이란 연결어 시화는 언제 쓰여? 똑같은 말 할 때. 그것이, 자, 지시어를 잡아. 그것이, 무엇이? 가치가, 맞아? 그렇지.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 평가한다. 가치 평가의 출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가치가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다시 미안해. 하나를 빼먹었네. 가치는 삶에 유용한가. 즉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 평가한다. 호준이라는 아이의 삶이 있어. 자, 호준아, 네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하나 이야기해봐. 행복. 거짓말하지 마. 내 삶에 어느 게 제일 유용한가 이제 평가하는 거야. 어느 게 제일 유용해. 그렇지. 그 얘가 같이 1등. 그 다음에 넌 평생 혼자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건승아, 자, 너가 추구하는 가치 3개만 얘기해봐. 돈, 여자, 술. 개막장이죠. 이러면 돼, 안 돼? 웃자고 한 소리야. 청소년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 어른은 없어요. 그런데 전통 집중해.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마 이번 내신에 이 문제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올 거야. 잘 따라와야 돼. 전통형 이상학은 이런 거 이제 뭐라고 하는 스파이 정보라 그래. 니체 이야기 열심히 하다 갑자기 누구 얘기 던졌어? 요 아저씨 이야기를 했어. 우리 소크라테스 이후에. 전통형 이상학은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여기고 였다가 필기를 붙여야겠다.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그럼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꼴 뭐가 되는 거야? 삶의 목적이야. 그런데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절대적 가치, 우리 현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게 뭐야? 그래, 넌 망한 거지 이제. 도덕적 선이야. 선이 뭐야? 착한 거.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라 하였다. 질문. 그러니까 어휘가 중요해요. 이렇게. 다은아, 재단하는 게 뭐야? 재단하는 거. 재단사란 말 못 들어봤어? 다솜아? 재단사. 재단사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혹시 제2외국어를 가르치니? 그거 알아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제1외국어가 뭐야? 영어죠. 제2외국어는 뭐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되죠.
베트남의 제1 외국어가 뭐야? 한국어야. 한국어로 공식 인증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제2 외국어가 한국어야. 이씨, 재단하는 게 뭐야? 너요 나랑 눈깔 마주쳤잖아. 야 현영쌤 이거 30분 것으로 끝나. 난 30분째 두 번째 문단을 하고 있어. 아 돌겠네. 지호 옆에 있었던 서윤아. 자르는 거, 평가하는 거, 내치고. 왜 잘라?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는 거. 어떤 대상을 정리하는 거. 이걸 뭐 한다고? 재단한다고. 잘라버려. 삶의 궁극적 목표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라 하였다. 이 도덕적 삶이 뭐다? 개별적 삶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야. 저 현실 너머에 어떤 완전한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완전한 선을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개별적 한 명 한 명 한 명의 삶을 평가해 보는 거야. 호준이 어떻다? 아웃!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거야? 현실 바깥에 있는 거야? 현실 바깥에 있는 거지. 근데 뭐가 다른지 잘 봐야 돼. 그러면 형이상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 삶이 있어. 얘를 뭐 할 거야? 평가할 거야. 누가? 현실 저 너머의 절대적 가치인 도덕적 선이라는 게 저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평가하는 거야. 누구는? 형이상학애들은. 그냥 얘가 최고의 절대적 가치가 되는 거야. 근데 니체는 완전 반대야. 얘가 기준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냐면은요. 형이상학은 표로 그려드릴게요. 평가의 기준과 평가의 대상의 개념으로 봤을 때 형이상학과 니체가 있다고 하면 형이상학은 평가 기준이 뭐야? 절대적 가치고 도덕적 선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절대적 가치 도덕적 선은 우리의 현실에서 현실 너머에 있어. 현실 너머에 있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여길 평가하는 거야. 됐니? 그럼 평가 대상은 뭐가 돼? 얘는 평가 대상은 우리의 살아가는 개별적 삶, 우리의 현실을 평가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런데 우리 니체 오빠는 평가 기준이 뭐다? 우리의 삶 자체고, 평가 대상이 뭐다? 삶을 둘러싼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가 돼. 반대가 되지. 화살표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삶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니체. 그래서 니체가 남긴, 잘 봐봐. 형이상학 저 넘어왔던 초월적 공간에 누가 살아? 하나님이 살고 부처님이 살고, 그죠? 뭐 타노스도 거기 살래나? 토르가 살고, 그죠? 저 무언가 신적 존재가 살죠. 근데 니체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 없어? 우리의 삶 자체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애야. 그러니까 약간 봐봐.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형이상학이 불교 스타일이야.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저 너머에 도를 터득하고 초월적 경지에 이릅시다 이러잖아. 유교 알죠? 유교. 유교는 뭘 중시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부귀영화를 중시해. 그러니까 니체가 유교야. 형이상학이 불교고. 그래서 니체 입장에서는 신적 존재 같은 건 의미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무슨 신성 모독 종교 비하. 와, 이 새끼 핸드폰을 해! 수업 시간에 두 번째 줄 앉아가지고 미쳤어! 니체는 신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니체가 한 명언, 요거 맞추면 내가 베라 보내요. 베라를 보내주려고 했는데 안 보내줄게.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지. 신은 죽었다. 왜? 니체 입장에서 신은 필요가 없으니까. 참고로 우스갯소리가 있죠. 니체가 죽었어. 니체도 죽었잖아. 그때 신이 한 말은 뭘까? 아니지.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이 새끼야. 그냥 유행어로. 자, 봅시다. 이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한다. 왜? 왜 삶의 본능적 삶의 본능적 욕망은 왜 억압되어야 할까? 이 도덕적 선을 추구해야 돼. 우리 현우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되게 힘든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어떤 할머니가 있어. 근데 우리 현우 너무 배고파. 빵이 하나 있어. 도덕적 선을 추구해서 그 빵을 어떻게 해야 돼? 반을 나눠. 빵이 너무 작아. 그렇지. 난 이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도덕적 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빵을 먹고 싶은 그 욕망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초월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 말은 그 문장 그대로 하면은 삶의 본능적 욕망은 뭐 해야 돼? 억제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배고픈 거 참아야 돼. 현실의 삶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왜? 현실 세계는 뭐라 그랬어? 불완전하고 거짓된 거고 보편적 진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정보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현실 세계는 뭐라고 저 개선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이고 바뀌어야 돼. 됐니? 이해됐죠? 그럼 참고로 소크라테스는 건 성선설일까 성악설일까? 성선설이 되는 거야. 초월적 존재 저 어딘가에 선이라는 게 있어. 그 선을 어디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 것. 인간 세상으로 가지고 노력하는 것. 그럼 인간이 그 선을 구현해내야 되지. 인간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원래 착한 애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보통 성선설에 가깝습니다. 아마 그럴걸? 자, 현실의 삶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현실의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는 이건 누구 거겠어? 그렇지. 우리의 삶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휘감아 놓은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 평가를 어떻게 했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지고 가치 평가한 거야. 돈은 도움이 돼 안 돼? 되지. 아주 훌륭한 가치. 사랑은 쓰잘데기 없는 가치. 이렇게 평가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뭐하게 더 유용하게 만들려는 거잖아. 더 행복하게 만들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현실의 삶을 예쁘게 보는 거야. 그래서 현실의 삶을 뭐하고? 긍정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 지속적인, 다시 써줄게요. 문장이 비문이 되니까 삶의 발전을
추가하면 돼. 그 가치들이 내 삶에 유용한가? 유용하면 가지고 와. 유용하지 않으면 버려.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삶이 있는 거야. 이 삶을 기준으로 뭐가 뻗어나가 있어? 가치가 뻗어나가 있어. 이 가치가 나를 더 아름답게 하니까 내버려 둘 건데, 요 나뭇가지는 내 삶을 그다지 아름답게 하지 않아. 가치가 좀 썩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잘라낼 거야. 그러면서 나는 더 건강한 삶을 살겠지. 그지?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 거라고.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건 누구 거라고? 니체 거야. 이렇게 칠판 일부러 나눠주고 있는 거야. 도덕적 선에 부합하지 않은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들을 충족하려는 태도에 취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의미가 없는 거다. 저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말하고 있는 거야. 무가치한 거다. 결국 현실적인 삶 자체도 무의미한,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거짓이고 부정적이고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삶은 그다지 의미 있는 게 아니다. 됐니? 니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을 초월적, 자 집중해봐.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된다는 누가 한 말이야? 집중해. 누가 한 말이야? 니체가 한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삶은 집중해야 돼. 삶 자체가 목적이야. 그런데 형이상학 애들은 삶의 목적이 뭐였어? 우리가 살아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도덕적 선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니체 입장에서는 현우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상황으로 가봐. 니체 입장에서는. 니체 입장에서는 내가 먹어야 돼. 소크라 입장에서는 드려야 돼. 그 나는 이제 굶어 뒤져야 돼. 이해됐니? 요 차이라고. 빵을 누가 먹을래? 이 차이야. 이해됐니? 그다음 이 문장 잘 봐.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이 삶을 집중.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려는 전도된 사유방식은 누구 거야? 형이상학이야. 거기에 뭐 하였다? 반대하였다. 잘 봐. 이거 수능식 문제풀이법 하나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 수능에, 아니 학교 이번 내신에 100% 시험 문제 나올 게 아마 23번 문제일 거야. 거꾸로 한 장 넘기시면 23번 있어요. 그 문제 지금 풀어봐. 말장난이 심한 선지지. 그래서 출제 의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칠판을 둘로 좀 나눠서 쓰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 명균아, 그 다음 몇 번일까? 5번. 정답. 기억의 의미를 파악해. 자, 니체 입장에서 기억이야. 기억을 봐.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하였다. 니체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그래서 23번 문제가 기억의 의미를, 근데 기억을 잘 들어야 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은 기억을 비판하라고 바꿀 수가 있어. 봐봐. 밑줄 친 기억 누구 거야? 문제 이거 풀 때 조심해. 기억 누구 거야? 형이상학 애들이지. 문제 풀 때 진짜 조심해. 근데 그 23번 문제는 기억의 무엇을? 의미를 물어봤죠. 그럼 누구와의 일치성 가야 돼? 형이상학의 일치성 가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바꾸실 거야. 기억을 뭐 하라? 비판하라고 하실 거야. 그럼 누구 일치성 가야 돼? 니체 일치 가야 돼. 알겠니?
근데 걔는 의미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누구 일치? 형이상학 일치를 가야 돼. 됐니? 그 마지막 5번 선택에 딱 요 말 그대로 나올 거야. 꼭 기억해. 이게 의미라는 단어를 비판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 그럼 학교 선생님이 내신 문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기억을 뭐 하라고 내실 거야 이제. 비판하라고 내실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선택지 5번이나 뭐 이런 거를 5번 선택지를 어떻게 하시게? 그대로 넣어놓으실 거야. 그럼 너희들은 습관적으로 5번이 익숙하겠지. 5번 책까지 다 틀릴 거야. 건승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 꼭 잘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서 이제는 너무 쉬워. 심플하게 하자. 형이상학은 삶에 넘어 무언가를 추구하라고 한 거고 니체는 뭐 추구하라고 한 거야? 그냥 우리 니체 이 새끼야. 니체는 뭐 추구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삽시다야. 알겠지?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린 거야. 이 니체의 사상은 동양의 유교랑 좀 비슷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 대신에 그 플라톤의 이데아 정도는 좀 생각하고 문제를 풀 필요는 있을 겁니다. 자, 이제 3문단부터는 속도감 있게 가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형이상학 안 나오고요. 니체만 계속 나올 거예요. 3문단 갑시다. 니체는 전통 형이상학이 도덕가치를 쫓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 그러니까 니체는 이 전통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준 거야? 노예라고 표현을 해준 거야. 그렇게 살지 말고 니체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쁘게 만드는 거니까 이대로 보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야? 나야. 아까 전통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보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못해. 저 무언가 알 수도 없는 도덕적 선을 바라보면 내 욕망을 다 뭐 해야 돼? 억눌러야 돼. 그러니까 내 삶을 내 맘대로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했고 노예라고 표현했고 니체는 그런 거 좋아해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예쁘게 만든 거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돼. 다시 읽어봐. 니체는 전통 형이상학의 도덕적 가치를 쫓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에 각자가 무엇으로서?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그럼 니체는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태도, 주체적이고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해야 되잖아. 능동적 태도를 뭐 했다? 중시했다. 얘를 두 글자로 뭐로 표현했다? 주인이라고 표현한 거야. 후준아, 너 삶의 주인은 누구야? 그치? 정말 그렇게 살아?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학원 왜 왔어? 너의 스스로의 의지로 왔어? 이 학원 공부가 나의 가치에 있어서 내 삶을 더 이용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너는 이제 학원이네? 개수작이야. 여학생들 잘 들어. 공부 안 하면 이런 남자 만나. 진실하지 못한 새끼를 만나는 거야. 옛날에 얘기해줬죠. 여학생들 잘 들어. 내 남자가 진실한 남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길을 걸어가는데 응? 앞에 예전에 얘기해줬죠. 졸라 섹시한 짧은 치마를 입은 이 실루엣이 너무 아름다운 긴 생머리에 남자들 로망이거든. 긴 생머리 여자가 포카리스에도 광고 찍듯이 싹 걸어가. 자, 여기 남친이 딱 걸어가. 이제 이 여자 이쪽으로 가지. 잘 봐. 이 남자의 발걸음이 살짝 이렇게 될 거야. 내가 하는 모든 얘기는 뭐라고? 나는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예 이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1시간 반을 돌아갔죠. 이때 남자한테 물어봐. 뭐 친구면은 뭐 땡땡아, 뭐 오빠면은 오빠 이렇게 물어보겠지. 뭐 연하일 수도 있고 물어봐. 너는 저렇게 짧은 옷 입고 지나가 여자분 무슨 생각나? 남자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누구? 아까 뭐 누구 지나갔어? 현실 외면형. 또는 난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 현실 거부형.
둘 다 진실하지 못한 새끼야. 뭐라고 대답하는 게 진실한 남자야? 히 하고 웃고 말아야 돼. 그래서 이 새끼가 웃고 그냥 자꾸 얼버무려. 진실한 애예요. 음흉스러운 게 아니라. 나같처럼. 일로 가면 20분 걸렸는데 길 잘못 들어가지고 1시간 반을 돌아갔네. 진실하지 못한 새끼. 공부 안 하면 이런 남자 만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나 같은 남자 만나지 마세요. 자, 봅시다. 우리 집사람 나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 20년 넘게 20년 정도 됐구나. 자원봉사하고 있대. 자기 대통령상 받아야 된대. 그 있잖아, 뭐 사회봉사 막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상 받고 훈장 받잖아. 자기가 받아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스스로의 삶을 살아.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체적, 능동적 못 살아요.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 와서 개고생하면서 말도 못 알아먹겠는 니체 지문을 열심히 읽고 앉아있는 이 태도의 습관을 왜 가지려는 거야? 내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준비하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당장은 뭐가 주체야? 학원 왜 왔어? 이거 엄마가 하라 그러니까 왔지 뭘. 그잖아. 뭐 공부하려고 왔다고. 어서 개수자에게 늦게 와가지고 저 앞에 와서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약 하나 처먹던 새끼가. 자, 봅시다. 내가 오늘 왜 출근했어? 내 삶의 주체라서? 돈 벌려고 출근했지. 주체가 어딨어. 여러분들은 결국은 다 이제 돈의 노예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욕망, 즉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힘의 의지가 원동력으로 작용해야 된대. 근데 그 힘의 의지가 뭐냐? 일단 기본 설명은 나왔어. 뭐라고 나왔어?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힘의 의지가 뭐다? 그대로 적어드릴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이게 멋있게 이렇게 말했지만 일종의 뭐 성취욕, 그지? 도전정신, 뭐 이런 거잖아. 이것은 자신 내면과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자신의 내면적 힘과 능력을 더욱 조금 표현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이제 힘의 의지가 되는 거지. 편하게 이해를 하면. 내가 수학에 2점짜리밖에 못 풀어. 열심히 노력해서 3점. 더 열심히 노력해서 4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뭐 수학과. 더 노력해서 허준희 교수님 필즈상, 뉴턴. 뉴턴은 물리학자인가? 뭐 아무튼 그래도 수학 잘해야 되잖아. 그지? 운동도 마찬가지야, 호준아. 끊임없이 슈팅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우리 호준이. 너 꿈이 뭐냐고. 응? 꿈이 없어? 우울해.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끌어올리죠. 그지? 그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약간 세상을 살다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인생은 다 오르막 같아. 근데 그 오르막이 어떤 지지대가 있으면 좀 올라갈 때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때? 안전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힘을 낼 수 있어. 근데 지지대가 없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불안하겠지. 그럼 많이 올라가 못 올라가?
많이 못 올라가. 무너지든가 멈춰있든가 무서워서 내려가겠지. 그지?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지지대를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왜 세상이 그렇게 크게 불안하고 무섭지 않을까? 그 누군가가 대신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있잖아. 누가? 뭐 부모님이지 뭐. 근데 부모님이 지지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시점이 곧 끝날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그걸 우린 뭐라고 하는 거야? 어른이라고 하는 거야. 저 뒷골목에 숨어가지고 담배 핀다고 어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지지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으면 그걸 우리 어른이라고 해. 난 어른일까 아닐까? 어떤 새끼가 웃었어 방금. 너무 크게 웃었는데 나의 지지대는 이제 김영미가 만들어주고 있지. 집사람. 난 집사람 없으면 못 살았어 진짜.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잔소리하고 구박해도 한마디도 못해. 가끔씩 내가 이제 승질내는 건 하나야. 밥 한 공기 더 먹고 싶은데 그거 햇반 하나 더 돌려달라니까 그걸 안 돌려줘가지고 살찐다고. 가끔씩 서운할 때가 있어요. 집에 갔는데 소고기인지 솔직히 뭐 돼지고기 잘 몰라. 한 3덩어리 정도 있는 거야 접시에. 먹고 싶잖아. 언제 구웠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날 구웠겠지. 그래서 고기다 이러고 딱 먹으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먹지 마 그래. 어이씨 먹으면 안 되겠더만 출동이 거다 그래. 그때 좀 서운해. 나의 서열이 그 출동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죠? 이제 우리 집 똥개. 영어식 이름도 있습니다. 레츠고. 그 나의 어떤 위치와 서열이 속된 말로 이제 그 개만도 못한. 이럴 땐 좀 서운한데 괜찮아요.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허락보단 용서가 쉽다. 먹어버립니다 그냥. 집사람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 그럼 속으로 애국가를 불러. 똥에 뭐 설마 그거 먹었다고 가정법원 가서 이혼하겠어? 그냥 5분 잔소리 듣고 나는 맛있는 소고기를 먹었지. 자 봅시다.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하나의 힘의 의지가 다른 힘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의 의지가 수시로 나타나므로 이것은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며 A가 B로, B가 C로 계속 뭐 한다는 뜻이야? 넘어가는 거야. 그치? 야, 내가 진짜 국어 더럽게 어렵네. 미친 듯이 공부해서 내가 국어 한번 1등급 만들어 볼란다. 만들었어. 대학은 가 못 가. 얘는 국어를 잘하는 재수생이야. 다시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모두 1등급 만들고. 그치? 계속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죠?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 돈을 많이 번다고 내가 행복해? 뭐 그런 말 많이 듣잖아.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 다른 무언가를 또 추구하고. 근데 사실 틀려요. 돈으로 왜 행복을 못 사는지 알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서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그래서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이다. 창조와 생산의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욕망, 나를 발전시키려는 힘이 없으면 사람은 멈춘다는 뜻이지. 그잖아. 여러분들 이거 매 순간 느껴요. 자, 내일이 국어 시험이고 수학 시험이고 영어 시험이야. 오늘 밤에 이제 벼락치기 같은 거 하잖아. 막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그게 바로 뭐가 돼? 내 점수를 넘어서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는 내 내면적 힘과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인 거라고 공부가. 근데 막 열심히 하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들어 어느 시점에 이제 그만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순간 뭐해? 끝. 자면서 기도. 그 다음 날은 처참한 현실. 그러니까는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그 무한함이 계속 발생하겠지. 그죠? 니체는 힘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이건 안 적어도 되겠죠. 그죠? 이거를 받아들이고 계속 나를 뭐 해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3문단. 니체에 따르면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강자들은, 여기서부터는 좀 필기라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야? 정말 힘 있는 자들이야. 반대로 읽으면 되겠죠. 이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자가 되는 거겠지. 우리 호준이는 강자야, 약자야? 왜 부끄러워요? 힘 있어야지. 시작. 감자야? 왜 말을 더듬어 이 새끼야. 그러면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 문장으로 나온다 그랬죠. 니체의 입장에서 강자란 무엇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거다. 약간 이렇게. 니체의 입장에서 강자란 그대로 써봐. 선택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나올 거예요. 수능에서 이렇게 길게 나오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부분 정보를 놓치고 익숙 정보의 함정에 빠지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특히 아마 잘 들어도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번 중간고사 때 그런 상황이 있을 거야. 연결 정보와 부분 정보보다 익숙 정보에 의해서 선택지가 보이게 될 거야. 지문을 요점 정리하고 지문을 계속 읽고 뭐 간단하게나마 OX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어떤 정보들은 상당히 익숙해. 힘의 의지라는 단어 익숙하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것도 익숙하고요. 끊임없이 창조한다라는 것은 뭐 칠판 왼쪽 오른쪽이니까 되게 익숙하지. 그래서 이런 익숙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부분 정보를 놓치게 될 거야.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 딱 끝나잖아요. 아주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맞은 줄 알았다고. 근데 막상 채점하니까 45점 막 이러고 나와. 그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두 번째, 익숙 정보에만 빠졌어. 이거 마저 틀려? 틀려 이거. 그렇지.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랬잖아. 이해됐니? 학교 시험지가 이렇게 나올 거야. 좋게 말하면 디테일이고 나쁘게 말하면 쪼잔함이겠죠. 3문단의 두 번째 줄, 삶의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특정 기간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원리를 잘 아셔야 돼.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아건, 즉 경쟁이다. 자, A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A라는 인물도 뭘 가지고 있어? 강자야. 그렇지. 얘도 힘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B라는 인물도 있어요. 얘도 뭘 가지고 있어요? 힘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열심히 부자로 잘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문장을 잘 읽어봐. 힘의 의지를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인간이, 사람이 힘의 의지로 끌어올리려는 것은 타인의 삶이야, 자신의 삶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야. 그러니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가 돼요.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다은아, 나영이랑 친해? 다른 애들은 많이 질문을 해서. 자, 둘 중에 한 명만 서울대를 무조건 갈 수 있어. 원하는 학과 누가 가야 돼?
얼마나 진실한 아이들이야. 저런 여자를 만나야 돼. 자, 호준아, 현우랑 대학 둘 중에 누가 가야 돼? 그렇지. 야, 대학은 나만 가는 거야. 내가 거기 고3 애들한테 맨날 훈련시키는 거 있어요. 다리 존나 떨라고. 수능 볼 때. 야, 이게 과학적으로 되게 좋대. 우리나라에서는 복이 나간다 그러잖아. 다리 떠는 게 집중력이 그렇게 좋대. 진짜. 그럼 앞에 내 뒤에 있는 새끼는 끝난 거야, 그 새끼는. 그리고 수능 보러 갈 때 뭐 입고 가라. 그 친구 있으면 창형고 다니는 친구 있으면 교복 빌려 입고 가라 그래. 어우 씨발 착시현상 말이야. 창형고 교복 알아? 나중에 네이버 검색해봐. 팔이 눈깔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모기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일 전부터 양치하지 마라. 아침에 청국장 먹고 가라. 어차피 자기 입 냄새는 자기가 못 맡잖아. 근데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시험지를 넘기면 어떻게 해라? 크게 한숨을 쉬어라. 그럼 앞에 있던 새끼가 끝! 이 새끼는 끝난 거야. 여러분들 그 수능은요. 아주 작은 거에만 탁 흔들려도요. 망합니다. 진짜로 망해요. 그리고 내가 좀 영어 듣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들었어. 그럼 뭐 해줘야 돼? 기침! 그렇지! 의자 한번 끌어주고 그 다음에 똥 싸기 바로 직전까지 방구를 껴야 돼. 야, 설마 방구 꼈다고 퇴실 조치 당하겠니?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철제 필통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와장창 떨어뜨려줘야지. 이런 지갑 필통은 소용이 없고 쇠로 된 거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나의 필기도구는 책상 위에 놓고 빈 필통을 올려놔. 그 안에 뭐 집어넣어주면 좋아? 클립 같은 거. 이게 공명 진동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팡! 연습을 이제 몇 번 하셔야죠. 대학은 누구만 가면 된다? 나만 가면 된다. 얘의 힘, 좋은 거 가르친다. 얘의 힘의 의지가 둘이 뭐 할 수 있어? 경합할 수 있잖아. 경합. 경쟁. 그치? 아공! 여러분들 지금은 친구죠. 대학 갈 땐 다 경쟁자야. 그러니까 밤길에 이게 지나가면 뒤에서 돌도 좀 던지고. 아, 나 영상 찍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으로서 당연하죠. 얘는 뭐라고요? 나와 동등하거나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인을 넘어서려는 거죠. 이거 되게 쉽잖아. 야, 내가 한 3등급 나와. 누구를 넘어서야 돼? 3등급을 넘어서든가 2등급을 넘어서야지. 내가 3등급이야. 나는 4등급을 넘어설 거야. 그래.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안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이라는 것은 누가 되는 거야? 자신과 동등한 존재거나 또는 앞선 존재. 4등급이 5등급을 극복할 거야 이런 말은 안 한단 말이지.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렇기에 아군의 궁극적 목적은 경쟁자의 집중,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이 있다. 이 타인을 넘어서려는 것은 경쟁자를 뭐 하려는 거? 제압하려는 게 아니라 다은이가 나영이를 넘어설 거야. 나영이 등에다 칼 꽂고 돌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자신 스스로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 그죠? 요거 이제 스포츠로 이해하면 되게 쉽죠. 내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나보다 좀 앞서 뛰는 놈이 있어. 그 새끼를 뭐 해야 돼? 아군에 의해서 이겨내야 돼. 잡아 당겨? 안 되죠. 제압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나를 성장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빨리 뛰어야지. 그죠?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가 된다. 이건 안 적어도 되겠지.
스포츠 정신 생각하면 되게 쉽잖아. 됐죠?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며 이때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이 경쟁에서 상대를 뭐 하고 싶다? 이기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느껴야 되는 고통은 큰 거죠. 쉽게 말하면 4등급인데 그냥 공부로 표현해서 좀 뭐하지만 4등급인데 내가 1등급을 이기고 싶어. 공부 존나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힘들 거예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내가 4등급인데 비슷한 4등급을 좀 이기고 싶어. 조금만 잘 찍으면 이기거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죠? 그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야, 이거 필기했니? 잘못 썼는데? 이렇게 써야지. 잘못 썼다. 미안. 물론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르는 위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때의 위계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다. 승패는 존재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어쩌고 저쩌고다. 자, 정리를 해볼까? 위계는 존재한다, 안 한다? 호준아, 위계는 존재한다, 안 한다? 위계가 뭐야? 1등, 2등, 3등이야. 서열이야, 서열. 이해됐니? 그래서 신분 질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줘? 위계적 질서라고 해주는 거야. 자, 예를 들자면 다솜이가 이제 육상 선수야. 다솜이랑 서진이랑 민지가 있어. 얘네들이 뭐 할 거라고? 스포츠로 이해하면 되게 편하거든. 육상을 할 거야. 공부를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다솜이 몇 등 할래? 1등. 금메달. 서진이 순서대로 하자. 민지야, 미안해. 뭐는 존재해? 위계는 존재해. 그죠? 그런데 이때의 위계는 봐봐. 위계와 무엇은 존재해? 위계와 승패는 존재하지만 비교를 통해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계는 그러니까는 다솜이가 서진이랑 민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꿇어라. 너와 나의 눈높이가 뭐 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위계는 존재하지만 이것은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서로 인정. 비교를 통한 서로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월드컵이란다. 올림픽 같은 거 보면 뭐 약간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서 이제 김연아 이제 옛날에 했을 때 여기 이제 누구 쓰고 1등 쓰고 조금 여기에 2등 쓰고 여기에 3등 쓰지. 뭐는 존재해? 위계와 승패는 존재해.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라 나중에 여기 3명 다 같이 여기 위에 서가지고 뭐해? 함께 사진 찍어주지. 걔들이 니체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그거 요거야. 이해됐니? 자, 봅시다.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힘의 위계는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지배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모습을 나타낸다. 즉 니체의 아고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타인을 뭐한다? 존중한다. 이거 월드컵 아니 올림픽 시상식 장면 생각하면 되게 쉬워. 됐니? 이해됐죠? 마지막 5문단.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을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 성장한다. 다 이야기했고요.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옹호한 어쩌고 저쩌고는 그냥 삶을 극복 마지막에 의미가 있다. 이거 나오는 건 안 적어도 되겠지? 그지? 까지 해서 니체 철학 마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학 지문을 일부러 더 천천히 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힘들어.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른 지문 하나 더 해볼게.